선조들의 삶 속에서 예의는 꼭 지켜야 하는 근본이요 정신. 이 기본을 지키기 위해 선조들은 특별한 노력을 했다. 옷만 정갈하게 갈아입은 게 아니라 머리에 쓰는 관모 종류도 제대로 갖추었다 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의관을 이해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햇볕과 눈, 비를 피하던 쓰개의 기본적인 역할과 함께 민족의 정신과 사상을 이야기하는 공예품 갓. 한국인의 상징적인 모자는 갓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멋과 풍성, 지위를 표현했기에 선조들은 갓을 아끼고 조심스레 다뤘다. 갓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인고의 시간을 겪는 장인들의 숨결이 갓을 통해 전해졌기에 말이다. 간단해보면서도 굉장히 세밀한 작업입니다. 다양한 기술과 공정이 결합돼야 되는 거죠. 과연 어떠한 힘을 지녔기에 선조들의 소중한 갓 문화가 탄생됐을까? 따로 또 함께 흘린 땀으로 이어온 고유의 멋, 그 의미를 되새겨보자. 우리 민족의 복식사에서 등장한 모자. 그 종류와 모양도 다양한 일명 쓰개들은 우리 민족이 모자 문화를 중시했음을 입증해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융성했던 것이 바로 이 갓이다. 우리 민족의 어떤 복식 문화에서의 한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갓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우리만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대나무를 했다가 나중에 말총이 들어오면서 더 정교하고 더 멋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시대에 따라서 모자가 더 커진다거나 아니면 양태가 더 넓어진다거나,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맛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발달을 해왔습니다. 머리를 보호하고 장식하는 의미는 물론 예의를 중시한 우리 민족이 삶 속에서 민머리를 노출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하여 늘 머리의 한 부분처럼 쓰고 다녔던 갓. 그 다양한 종류와 모양을 보면 여러 시대에 나타난 갓의 변화와 내재된 의미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갓은 언제부터 사용했던 것일까? 기록으로 보면 입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원성왕 아시죠? 그 꿈을 꿨는데 자기가 모자를 벗고 소립을 썼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벼슬을 다했구나라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 갓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은 여러 사료를 통해 확인된다. 삼국유사의 기록 중 관모 그리고 갓을 뜻하는 입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미 삼국시대에 갓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단순 굵기만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 아니다. 7세기 고구려 고분인 감신총의 벽화에서 갓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창립 기마 인물들을 통해 당시에 착용하던 갓의 모양까지 알 수 있다. 고구려 벽화 감시총에서 모자의 또 기본적 형태를 볼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갓이 이제 나타난 것은 이제 고려 시대에 이렇게 나타나죠. 고려 시대 이제 전립으로 그래가지고 대나무에서 좀 넓게 썼는데 그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랭이 같은 형태도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관리들의 초상화를 통해선 사회적 의의를 알 수 있는데 갓은 고려시대의 관리들의 정식 관모로 지정됨으로써 신분이나 관직을 나타냈다. 다양한 사료를 통해 본 결과 고려시대 그들이 사용한 갓은 페랭이 모양이다. 조선시대로 들어오면 갓은 새로운 형태로 단장을 시작한다. 그 첫 단계가 바로 이 초립. 색상은 페랭이와 흡사하지만 형태상의 변화가 눈에 띈다.
언제부터 어떻게는 모르지만 대나무로 페랭이 형태를 만들었던 그러한 것들이 흙립이 되고 흙립이 가수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흙립이 되기 위해서는 대나무를 이렇게 따서 이렇게 꼬아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칠을 합니다. 검정색 칠. 미적으로 개선하고 기술적으로 개량하여 만들어진 일명 흙립은 조선시대 갓의 대명사가 된다. 그리고 멋과 품성, 지위 등 다양한 의미를 더해가며 선비들의 삶 속 일부분으로 정착한다. 단순히 머리에 쓰는 모자로만 표현하기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갓. 과연 갓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제일 먼저 그 재료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초기 갓의 대부분은 대나무를 이용해 만들었다. 하늘을 향해 쭉쭉 솟아오른 대나무.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일자로 쭉 뻗은 모습에서 얻어지는 곱고 단단한 나무의 느낌을 살려 다양한 공예품의 재료로 사용해왔다. 그렇다면 이 고든 대나무가 어떻게 갓의 모양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의 열쇠는 대나무 결을 이용하는 것이다. 제일 먼저 대나무를 반으로 쪼갠 뒤 작은 조각으로 만든다. 이후 적당한 크기의 대나무는 겉과 속을 나눈다. 대실이라고도 불리는 죽사가 되는 부분은 겉대에 해당하는 피죽에 속하는데 이 겉대가 최대한 얇아지도록 하나하나 안쪽을 긁어낸다. 도화지만큼 얇아진 대나무를 있는 힘껏 결대로 민다. 마침내 대나무가 얇은 실처럼 된다. 하나의 갓을 만들 때도 다양한 굵기의 죽사가 필요한데 보통 필요에 따라 18가지 다양한 굵기의 죽사를 만든다. 이렇게 대나무를 가느다란 실로 변신시킨 선조들의 지혜로 대나무가 갓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갓의 챙에 해당하는 둥글고 널쩍한 부분을 양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만든 죽사로 양태를 만들어보자. 죽사를 세로로 정돈시키기 위해 무명실에 죽사를 엮는데 이 과정을 쌀엮음이라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것을 쌀대라 부른다. 갓이 지닌 풍채를 표현할 수 있는 핵심인 양태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다. 이렇게 만든 쌀대를 일자가 아닌 둥그런 형태로 놓기 위해 양태판이라는 제작 도구를 이용한다. 세로로 정렬된 쌀대에 가로로 죽사를 엮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로로 넣는 실을 조리대라 하며 이 과정을 조리대 꽂기라 표현한다. 단 하나의 올을 잘못 넣어도 정확한 모양의 양태가 나올 수 없기에 손끝 감각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야말로 한 올 한 올 꽂아야 하기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다. 쌀대와 조리대를 엮는 것만으로도 소요되는 시간은 몇 달.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마지막 코스에서는 이제 양태 다 짠 다음에 빗대 다시 그 사이로 끼어나가는 게 이제 대나무 머럭으로 끼어나가거든요. 이제 양태가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딱 이제 엎고 나면은 그 안하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찾았을 때는 보물을 캐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음이 기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렵고. 쌀대와 조리대를 엮을 때 만들어진 네모난 모양의 구멍에 빗대라 표하는 죽살을 끼워 넣는다. 머럭대를 먼저 끼워 넣고 머럭대 끝부분에 있는 작은 홈에 빗대를 연결하여 머럭대를 잡아 빼면 빗대가 남는 원리이다. 이 과정을 통해 양태는 좀 더 촘촘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완성된다. 아무런 잡음 없이 오로지 이 칼날하고 대날하고에만 정신을 두었을 때에 이 실이 저는 내 마음에만. 대나무를 끊임없이 다듬어야 하고 그렇게 만든 죽살을 수없이 정리하고 엮고 끼워 넣어야 하는 작업. 양태는 장인이 열과 성을 다해 인부의 시간을 보낸 결과물이다. 양태를 만들었다고 갓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바로 이 부분, 간 모자 부분의 제작도 필요하다. 조선 초기만 해도 양태와 같이 죽서러 만들던 갓의 모자 부분. 좀 더 상질의 갓을 만들기 위해 선조들은 특별한 재료를 선택했다. 조선시대 대표적 가축 중 하나였던 말. 교통의 수단으로도 이용하고 수레를 끌게도 하는 등 조선시대의 말은 다양하게 이용되던 가축이었다. 갓의 모자 부분을 바로 이 말의 꼬리 부분인 말총을 이용해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총으로 만든 갓의 모자 부분을 총모자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총모자는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총모자를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구해온 말총 선별이 중요하다. 다양한 길이의 말총 중 잘 끊어지지 않고 길이가 긴 말총을 선별해 물에 적셔서 준비한다. 준비된 말총을 C줄과 날줄로 나누어 손으로 잡고 우물 정자로 만든다.
이 과정이 생이방석 엮기이다. 생이방석이 완성되면 총모자의 꼭대기 정중앙을 만들어야 하는데 생이방석에 둥글게 돌림줄을 엮어 나가면 된다. 한 줄 한 줄 돌려 모자의 윗부분을 완성해 나간다. 맨 윗부분이 완성되면 마치 컵을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이 될 수 있게 모자의 측면부도 이어나간다. 큰 기계를 이용해 직조를 하는 것이 아닌 가느다란 바늘로 한 줄 한 줄 작업해 나가야 하는 수공의 과정인 만큼 어려움도 많다. 이 재료 자체도 가늘고 섬세하지만 굉장히 섬세한 작업입니다. 이 눈에 피로가 오면은 안 돼요. 나중에 조금 무리해서 더 욕심내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시 풀어서 또 재작업 들어가야 돼요. 어느 정도 좀 몸이 좀 피로하다, 눈이 피로하다 하면 딱 그만두고 쉬어야 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총모자를 만드는 작업은 장인의 머리와 눈과 손끝에서 시작된 고도의 집중력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다. 지금까지 봐왔듯 갓은 수공업으로 제작하는 공예품으로 장인이 갓을 만들 때 재료를 쉽게 얻는 것이 중요했다. 덕분에 갓의 주 재료가 있는 특정 지역에서 제작이 발달했다. 대표적으로 대나무 집산지에 위치한 통영, 거제. 상품의 말총과 대나무 모두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제주도에서도 갓이 많이 생산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총을 이용하여 총모자를 만드는 것이 더욱 성행했다. 그리고 양태 부분은 대나무를 이용하여 더욱 견고하게 제작했다. 그렇다면 많은 재료 중 왜 특별히 대나무와 말총으로 갓을 만든 것일까?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다양한 섬유를 대상으로 실험과 연구가 진행 중이다. 여러 실험을 통해 각 섬유들이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 분석해낸다. 이곳에서 말총과 대나무가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꼬고, 엮고, 끼워 넣는 등의 작업을 하는 죽사와 말총의 인장 강도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먼저 죽사의 두 끝부분을 기계에 연결한 후 힘을 주어 죽사가 늘어나 절단될 때까지의 강도를 측정했다. 말총 역시 같은 방법으로 시험했다. 죽사는 비강도는 높았지만 신장률이 낮았고 말총은 비강도는 낮았지만 신장률이 높았다. 죽사는 단단하지만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며 말총은 유연성은 좋지만 강도가 낮다는 뜻이다.
말총과 대나무는 이렇듯 서로 상이한 성질을 지닌 재료였다. 말총 같은 경우에는요, 뻗팅기는 힘이 적기 때문에 모정으로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이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실같이 만들어서 뻗팅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버렁에 그 이쁜 곡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말총으로 만든 다른 것들을 보시면요, 탄건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웅크러뜨려도 또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대나무는 어때요? 웅크러뜨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물성의 특징을 각 부위에 맞게 쓴 거죠. 갓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별한 것은 두 가지 상이한 재료로 만든다는 것만이 아니다. 갓을 만드는 장인도 각 과정마다 다른 사람이다. 왜 한 명의 장인이 혼자 갓을 완성하지 않았을까? 일단은 대나무를 다루는 사람이 말총을 다루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종이를 다루는 사람하고 철을 다루는 사람이 다르듯이 전혀 다른 재료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꼬아내는 것, 즉 엮어내는 것들은 양태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점차 조금 줄여 나가는 기술이죠. 근데 와가지고 모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그냥 꼬아 나가는 기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이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다루는 기술은 워낙 다릅니다. 죽사로 만든 양태, 말총으로 만든 총모자는 이제 두 장인의 손을 떠난다. 그리고 바로 이곳, 총모자와 양태를 합치는 곳으로 모이게 된다. 두 장인이 제작하던 곳과는 또 다른 다양한 제작 도구들이 눈에 띈다. 갓을 완성하기 위한 첫 단계는 총모자의 형태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입자장의 손에 오기까지 이동 중 흐트러졌던 올과 간격을 고르고 반듯하게 잡아준다. 이렇게 총모자를 고르는 작업이 끝나면 물이 담긴 솥에 넣은 후 끓인다. 끓인 후 말리는 과정을 통해 단단하게 형태를 고정시키기 위함이다. 이후 어기와 먹을 섞어 먹칠을 하면 총모자의 준비가 끝난다. 다음은 양태의 차례이다. 이후의 과정은 죽사나 말총을 엮고 꼬아가던 양태와 총모자를 만드는 작업과 다르다. 뜨거운 열을 이용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이다. 인두의 열을 이용해서 양태의 형태를 잡아주는데 이를 트집 잡기라고 한다. 입자장의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트집 잡기를 통해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며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때 인두의 온도 조절이 중요한데 조금이라도 더 달궈지면 대가 타서 버려지게 되고 덜 달궈지면 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모양을 잡은 양태의 테두리 끝부분에 대나무를 붙인다. 이것을 철대라고 한다. 둥글게 휜 양태를 고정시키기 위함이다. 열과의 싸움은 끝나질 않는다. 같은 방식으로 양태의 안쪽에 지미대를 붙인다. 이제 총모자와 색상을 맞춰주면 갓의 두 부분이 준비가 끝난다. 갓의 모양을 완성하기 위해 양태와 총모자를 접합한다. 거의 마지막 단계이기에 인두의 온도 조절과 빠른 손놀림이 필수다. 끝으로 방습, 방열, 방수의 효과가 있는 오칠을 하여 마무리한다. 총모자장과 양태장의 정교한 기술들의 실현이 끝난 후 이렇게 입자장의 불과의 싸움이 끝난 자리에 드디어 흙립이 완성된다. 세 명의 장인이 완성한 이 흙립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갓의 모습이다. 신분적 의미로 의관 정제의 일환으로 갓을 쓴 것도 사실이지만 어느 순간 갓은 멋의 상징이 된다. 양반들이 반주 이상들이 그런 그 흙립을 쓴다라는 이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게 고급 재료가 되면서 그리고 그 모정과 양태의 형태가 되면서 이제 그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 조선 500년을 지배하는 아주 반가의 남성의 멋을 나타내는 그런 두식이 되었습니다. 장인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걸작, 재료의 귀함과 함께 장인의 공력이 들어간 갓은 이후 더욱 상위층의 전유물이 된다. 갓의 최대 부흥기와 쇠퇴기를 말하다. 조선 중후반기가 되면서 갓의 부흥기가 된다. 나라에서는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관청을 세웠고 조직적인 분업의 공방체제가 정착됐다. 조선시대에서는 필요한 물건을,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던 관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장이라고 하고요. 그것은 서울과 지방에 있어서 서울은 경공장, 그리고 지방은 외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갓도 경공장에서 주로 만들었고요. 국가가 관리하는 종합공방에는 시간이 지나며 소속된 장인들이 더욱 늘어났다.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초립장, 유립장, 사모장, 양태장, 망건장, 모자장 등은 모두 갓과 관련된 장인이었다. 서울에서도 여러 곳에 갓방들이 생겨났는데 입정동 부근에는 과거에 갓방 고개가 있었을 정도였다. 이렇게 늘어난 갓공방 등에서 수공업 기술은 더욱 체계성과 전문성을 띄어갔다.
이 갓을 만드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분업화해서 어떤 최고의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우리 조상님들이 갓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거가 어떤 나의 상징이고 어떤 반가의 멋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공예 기술이 발달하게 된 거고, 수공업이 발전한다는 것을 지금 현재 기술이 갑자기 없어져서 볼 수는 없지만 지금 그 다양한 형태의 갓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다양한 기술이 들어갔던 것을 볼 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수공업들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세밀화된 기술들의 향연이 더욱 크게 펼쳐져 갔다. 조선 중기 이후 갓의 형태는 흙립으로 굳혀졌다. 하지만 특별한 갓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국왕이 사열을 한다든지 와서 다른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 특히 정조가 행차할 때 전립을 입고 갈 때 신하들은 문관복을 입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상관들은 군주와 맞추어서 같이 전립을 입습니다. 그때 쓰는 갓, 군복에 맞는 그 군대용 모자가 같은 형태의 갓이지만 붉은색을 칠한 갓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붉은색의 주립은 당상관이라는 직함, 신분을 뜻하는 갓이 되었다. 백립은 흙립 위에 배를 입힌 백색의 갓으로 상복을 입었을 때 착용하였는데 왕비나 국왕 등의 국상을 당했을 때 썼다. 특별한 사회상을 말해주는 갓이 되었다. 그렇다면 갓이 신분이나 사회상을 의미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바로 갓근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상하라든가 다양한 보석 종류로 이렇게 꾸며 놓은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오죽 있지 않습니까? 간 오죽을 꿰어서 뭐 밀화라든가 호박이라든가 이런 걸 사이사이 넣어서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가에서 양반들이 그 망건, 갓 이걸로 거기에 있는 아주 작은 수식품으로 자신의 품이라든가 아니면 직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뜻언뜻 이렇게 나타내곤 했습니다. 갓근은 원래 갓을 머리 위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턱 밑에 매는 실용적 구실을 하던 부분인데 차츰 끈과 꾸미는 재료가 다양해지면서 신분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다. 장식의 의미로 길게 가슴 밑까지 내려드리고 다니는 경우도 생겨 점점 신변을 나타내는 장신구의 의미도 커져갔다. 가장 전형을 이루었던 시기가 영정시대 무렵 같습니다. 우리가 김홍도 신윤복 그림을 봤을 때 굉장히 큰 갓이 나오죠.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상징이었던 게 갓이었고요. 모정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형태로 가고요. 양태가 조그맣고 그래서 약간 뾰족한 그런 형태가 됐고, 그 다음 때 오면서 모정도 높고 양태도 넓고, 그래서 영조 정종 때 굉장히 큰 모자가 됩니다. 이렇듯 갓은 시대를 거치며 다양한 의미 변화 과정을 겪는다. 실질적 모자의 의미, 예의, 신분 등의 의미를 넘어서 멋과 미적 요소의 하나로 정착되어 갔다. 시대에 따라 모양도 변해갔다. 연산군 때는 모자 윗부분이 뾰족해지며 중종 때는 모자 자체가 높게 변해갔다. 인조 때는 양태가 점점 넓어졌으며 숙종 때는 양태와 모자 부분 모두 작아진다. 시간이 흘러 양반의 전유물이었던 갓을 서민들도 쓸 수 있는 조선 후기가 찾아왔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갓을 쓴 시기가 그리 길지는 못했다. (1800년) 무렵에 가장 많은 수량의 갓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을미사변 이후 을미개혁 때 단발령이 내려지면서 갓의 수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고종 32년 일본 주도의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 김홍집 내각은 일본의 압력에 의한 을미개혁을 실시했다. 그리고 을미개혁의 일부로 성년 남자의 상투를 자르도록 명령했다. 이것이 단발령이다. 단발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사람들이 그 전에 했던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다른 업종으로 전직됐고요. 그리고 말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굉장히 말에 대한 수요가 많고 말을 많이 키웠는데, 그래서 갓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말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전통사회에서의 어떤 기축을 이루던 어떤 산업과 그리고 자연물,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인 부분들이 전부 다 일순간에 변화하게 되는 하나의 결정적인 것이 하나의 그 사건이죠. 이후 더 이상 갓을 찾는 사람은 없어졌다. 예의와 격식을 논하던 갓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찬란히 꽃피었던 기술이 잠들지 않게 하기 위해 완벽한 협업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은 있지만 갓을 쓰던 선조들의 이야기는 이미 막을 내렸다. 다만 여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있다. 비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자연 환경에서 나를 보호하고, 물론 내 머리부터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상대에 대한 어떤 그 예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였는데, 번거로울 수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사실 패션이라고 하는 것,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거는 아닙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조 500년 동안 그 갓이 그렇게 꾸준히 쓰이는 거는 굉장히 우리 민족의 어떤 멋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갓을 만든 사람과 갓을 사용한 사람, 그들의 손에서 변화해 나갔던 갓이 품고 있는 거룩한 이야기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갓이라든지 또는 몇 가지 특별한 수공업들은 이런 최첨단의 기술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기술을 지금 현재에 이어왔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다루는 기술, 그러한 DNA가 지금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었고, 또 자동차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기술, 그러니까 그러한 종합적인 능력을 가졌던 DNA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과연 과거의 갓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까?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 역사와 전통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정교한 기술들, 한 올 한 올 만들어간 시간과 정성. 갓은 철저하게 분업하여 만들었지만 사실은 다 함께 협업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던 우리 고유의 민족성이 담긴 공예품이다.
세 명의 장인이 혼을 실어 만든 완성품, 갓의 의미를 기억하자.